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9부 별들의 행진. 김기권과 나승규의 출자금을 합해 770원을 모았다. 이 돈으로 1929년 9월 9일 광주지방법원 앞에 소비조합을 개설했다. 소비조합을 개설한 날 문방구점도 함께 문을 열었으며 운영은 김기권이 맡았다. 소비조합과 문방구점이 문을 연 날 독서회 회원들은 물론 졸업한 성진회 회원들, 청년회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양만석과 지용수도 참석해서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동아일보 강진지국을 맡고 있던 왕제일도 일부러 올라왔다. 왕제일과 장제성은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었다. 나도 빨리 광주로 올라오고 싶다. 왕제일은 장제성을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바라보며 말했다. 동경 유학마저 중단하고 독서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장제성이 부러웠다. 왕제일은 이날 오랜만에 장제성과 함께 최규창의 하숙방으로 갔다. 그들은 최규창의 하숙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내가 신문 배달을 끝내고 이 방에 와서 네들을 만나서 울분을 토하며 민족의 장래를 이야기하던 때가 생각난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소중한 기억들이다. 왕제일이 한숨을 섞어 탄식하듯 말했다. 강진에 내려가 있는 그는 요즘 너무 외로웠다. 처음에 강진으로 내려갈 때 계획은 잠시 조용한 곳에서 머리도 식히고 쓰고 싶은 글도 좀 써보려고 했었는데 낯선 곳에서 새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보니 심신만 고단하고 아무런 성과를 얻어낼 수가 없었다. 오랜만에 만난 세 사람은 밤이 늦도록 밀린 이야기를 하느라 자정이 훨씬 넘어서야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장제성은 서둘러 진남관을 나섰다. 최규창도 함께 따라갔다. 그들은 소비조합 옆에 장제성이 새를 얻어놓은 집으로 가서 문짝을 손질하고 칠하다가만 창틀에 페인트도 칠했다. 그들은 12시가 다 되어서야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나서 청년학원에서 쓰다 버린 낡은 책상 하나와 나무장 의자 4개를 가져다 2층에 올려놓았다. 이만하면 작은 모임은 가질 수 있겠지. 책상과 걸상을 들여놓고 나서 장제성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2층을 둘러보며 말했다. 못해도 20, 30명은 모일 수 있겠는데요? 그로부터 사흘 후 장제성은 자그마한 빵집 가게를 열었다. 빵집이라야 직접 빵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앙꼬빵과 크림빵, 카스테라, 호떡 등을 기무라야와 다루마야에서 받아다 팔았다. 그것도 김기권이 다리를 놓아서 청년학원 고학생 공제회에 주는 가격으로 받아올 수 있게 되어 똑같은 빵을 기무라야 빵집과 같은 값으로 팔아도 배 가까이 이익이 있었다.
아래층은 빵집이고 2층은 독서회 비밀 장소로 쓰기로 했다. 빵집 문을 여는 날에도 독서회 회원들과 청년회 사람들, 그리고 옛날 성진회 멤버들이 대거 참석해 주었다. 졸업 후 한동안 볼 수 없었던 정남균과 박인생, 문승수도 와주었다. 정남균은 광주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인 완도 약산에 돌아가 사립학교 약산학교에 재직하고 있었다. 정남균은 1928년 사립약산학교에 있으면서 베일 사상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가 체포되기도 했었다. 그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성진의 활동에서도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었던 정남균은 광주 고보를 졸업하자 고향으로 내려가 약산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섬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독립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다고 강조하면서 항일 정신을 일깨우는데 신명을 바치고 있었다. 개업식이 끝나갈 무렵에는 뜻밖의 장매성이 박옥희를 데리고 나타났다. 장제성은 박옥희를 첫눈에 잘 알아보지 못했다. 보통학교 학생일 때 자주 보아온 탓인지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박옥희의 모습은 작달막한 키에 눈이 깊고 앳되어 보이기만 했는데 이제 보니 어엿한 처녀가 되어 있었다. 키도 누이보다 훌쩍 크고 체격도 육감적이었다. 장제성이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미모가 뛰어나 보였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엄한 할아버지 밑에서 부덕을 쌓고 있다는 누이의 말을 듣고 장제성은 나름대로 그녀의 모습을 상상해 왔었다. 그런데 박옥희는 신여성 차림이 아닌가. 댕기머리만 길게 따았을 뿐 검정 통치마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우묵한 눈만 아니었더라면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아직 댕기머리인 것을 보니 시집을 가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오빠, 내 친구 오키. 우리 집에 가는 길에 개업식에 잠깐 들렸어. 장제성이 오키를 선뜻 알아보지 못하자 누이가 옆구리를 질벅거리면서 소개해 주었다. 저 오키여요. 동경 유학 중이라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래, 오키로구나. 오랜만에 보는 것 같구나. 오히려 당황한 것은 장제성 쪽이었다. 그는 가게 안이 너무 비좁아서 누이와 오키를 2층으로 올려보낸 후 안꽃빵 한 접시를 들고 올라갔다.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절로 오달진 미소가 피어났다. 생각보다 미모가 출중한 오키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오빠, 오키를 데리고 왔는데 빵 가지고 되겠어? 장제성이 빵 접시를 들고 올라가자 누이가 의미 깊게 눈을 흘기며 말했고 오키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 이따가 청요리 집에 가서 저녁을 사줄까? 장제성은 되도록 당황해하는 빛을 감추고 누이의 농을 받아 넘겼다. 참말이요? 오키야, 내 덕분에 청요리 얻어먹게 생겼구나. 아이, 왜 그래? 오키는 흰 고무신 신은 발로 매성의 정강이를 가볍게 툭 찰 뿐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니야, 우리 오빠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매성의 농담이 점점 짙어지자 장재성은 매우 당황해하였다. 숙기가 없어 그동안 한 번도 여자와 사귀어 본 적이 없는 그로서는 누이의 녹말에 심장이 덜컹거리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장재성은 용기를 내어 오키에게 안고빵을 손에 들어 권했고 그녀는 마지못해 빵을 받아들고는 아주 조금씩 베어물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양만석은 호남은행 창설자인 현준호 저택에서 가까운 호남정에 4칸짜리 기와집을 샀다. 지은 지 3년쯤 된 새 집에 마당도 널찍했고 문간채도 딸려 있었다. 순식이 모자가 살기에는 너무 휑한 기분이 들지는 모르나 그렇다고 오두막집을 장만하기엔 무엇해서 큰 집을 샀다. 문간째 옆 꽤 오래된 감나무에 접시감이 주황빛으로 익어가고 있었다. 호남은행 임원들의 사택과 사원들 합숙소가 있는 동네였다. 금성관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였고 광주 고보까지도 그리 멀지 않았다. 더위가 한풀 꺾인 9월 둘째 주 일요일을 택해 순식이의 짐이 호남정 새 집으로 먼저 옮겨지고 나서 다음 날 영산포 부르메에서 순식이 어머니가 소달구지에 이삿짐을 잔뜩 싣고 왔다. 순식이 어머니가 남동생과 함께 이삿짐을 싣고 오는 날 양만석은 아침부터 새로 장만한 호남정 집에 와 있었다. 순식이는 새 집이 마음에 드는지 휘바람을 불며 몇 번이고 집안을 휘돌아 다녔다. 아버지, 뽐뿌 샘에서 물이 잘 나와요. 순식이가 샘에서 펌프질을 하여 물을 뿜어 올리며 말했다.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 뒷곁에 남새밭이 있어서 푸성기는 넉넉하게 심어 먹을 수 있겠네요. 순식이 어머니도 집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매형이라면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며 두억신이 대하듯 하던 남동생 앞에서도 남편에 대한 그녀의 태도가 전 같지 않게 싹싹했다. 그러나 양만석은 아내의 그런 태도가 오히려 겁이 났다. 이제 와서 혹시 새 식구가 옛날처럼 한 집에서 붙어 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었다. 아내에 대한 양만석의 마음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그녀의 남편이 아닌 순식이의 아버지 역할만 하고 싶었다. 양만석은 이삿짐이 대강 집안으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만 가봐야겠다 싶어 기둥에 걸어둔 윗도리를 손에 들었다. 순식아, 아버지 저녁 드시고 가시라고 해라. 양만석이가 윗도리를 꿰는 것을 보자 마루에 걸레질을 하고 있던 박씨 부인이 방 안에 있는 순식을 향해 큰 소리로 말하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 소리에 순식이가 밖으로 뛰어나오더니 제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아버지, 어서 들어가세요. 순식이의 말에 양만석은 한동안 망설이고 서 있었다. 아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밥상머리에서 처남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난감했다. 그렇게 하세요. 그때 문간채에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오던 처남이 뚜벅
내뱉했다. 그동안 양만석을 보기만 하면 눈을 까 뒤집으며 사나운 얼굴로 으르렁거렸던 처남이 어쩐 일인가 싶었다. 세 사람 모두 양만석을 대하는 태도가 전 같지 않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양만석은 하는 수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아랫목에 앉았다. 순식이도 따라 들어와 윗목에 벽을 등지고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만지작거렸다. 부자간의 분위기가 침묵 속에 어색했다. 집이 마음에 드느냐? 예. 학교 길은 전보다 더 가까워졌겠지? 예. 백년이 백석이 형제는 만나느냐? 아니요. 자주 만나서 친하게 지내거라. 양만석은 오래전부터 순식이가 장계동 형의 두 아들들과 가깝게 지내기를 바라고 있었던 터라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해서 말했다. 이날 양만석은 아들 순식이와 처남 등 셋이 얼굴을 맞대고 같이 저녁상을 받았다. 그는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받아본 지 몇 년 만인가 하고 잠시 헤아려 보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등진 후 동경으로 떠나기 전이었으니 10년이 다 된 것 같았다. 양만석은 오랜만에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면서 잠시 뼈저린 회한에 젖었다. 아내와의 사이가 버그러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대로 나주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한 집에서 살고 있을 것이었다. 어쩌면 그 사이에 순식이 밑으로 자식이 2~5명 정도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는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었다. 새끼네 사람들한테 여전히 지약스럽게 굴었을 것이고 더욱 악랄한 친일분자가 되었을 것이 뻔했다.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 그 자신이 종의 핏줄을 받고 태어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양만석은 밥을 먹다 말고 눈을 감고 몸을 떨었다. 아버지, 왜 그러셔요? 어디 편찮으셔요? 양만석의 이상한 행동에 순식이가 놀랐다. 아니다. 그냥. 양만석은 천천히 밥숟갈을 뜨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참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를 잃게 되는 것이 인생인지도 모르겠다 싶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의 삶과 10여 년 전의 삶을 바꾸고 싶지는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그가 받은 인연 풀기의 업보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아내가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양만석이가 아닌 다른 남자와 혼인을 했더라면 지금은 한 남자의 지엄이로 어연번듯하게 잘 살고 있을 것이 아닌가. 처남은 밥 먹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밥상을 물릴 때까지 아내는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내는 순식이가 부엌 쪽을 향해 물을 달라고 소리를 쳐서야 숭늉 그릇을 들고 방에 들어와서도 한사코 그의 시선을 피했다. 양만석은 숭늉 그릇을 받들며 연민의 눈으로 아내를 보았다.
한때는 자신을 받아주지 않은 아내를 원망하고 비난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애잔한 생각이 들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측은하고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잘 먹었소. 양만석은 숭늉 끝을 받아든 채 한마디 하고 한참 동안 아내를 쳐다보았다. 아내는 무표정하게 서 있다가 나갔다. 아내가 나가자 그도 곧 일어섰다. 자네는 얼마 동안 더 있으면서 여기저기 집에 손도 좀 봐주고 천천히 내려가소. 양만석이 방을 나오면서 처남에게 말했다. 그때서야 처남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얼핏 고개를 숙여 보였다. 양만석이 토방에 내려와 구두를 신는 사이 순식이 옆에 와 있었다. 아버지 간다. 어머니 잘 모시고 공부 열심히 하거라. 양만석은 아들을 향해 당부하고 몸을 돌려 세우면서 얼핏 부엌 쪽을 보았다. 아내는 부엌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양만석은 서둘러 집을 나와 큰 길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가로등 불빛 속을 걷는 동안 같이 살면 안 되느냐고 묻던 아들 순식이의 말과 함께 아내의 모습이 자꾸만 뇌리에서 맴돌았다. 마음이 약해지려고 했다. 그렇지만 그는 머릿속에서 아내의 애잔한 모습을 지워버리려고 애썼다. 그는 아내 대신 조선애를 생각했다. 양만석은 조선애의 집으로 갔다. 그는 조선애가 부모한테 이끌려 진주로 내려간 후 그녀의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날마다 애타게 조선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는 분명 조선애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조선애는 진주로 끌려간 지 사흘 후에 곧 돌아갈 테니 기다려줘요 라는 전보를 보내놓은 후 아직 아무 소식도 없었다. 기다려달라는 것보다 기다려줘요 라는 표현 속에 애절함과 간절한 호소가 깃들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더 무겁고 아팠다. 그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조선애가 돌아올 때까지 그녀가 바라는 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작정이었다. 양만석은 불이 꺼진 조선애의 집 앞을 한참이나 서성대다가 대문을 땄다. 불이 켜져 있지 않은 것을 보니 오늘도 조선애는 돌아오지 않은 것 같다. 아니, 돌아오지 못한 것이리라. 그가 집을 비운 새 그녀가 진주에서 돌아와 깜짝 놀래주려고 집안에 있으면서도 일부러 불을 켜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천천히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두어 차례 헛기침을 하고 마당을 가로질러 멈칫멈칫 현관문 가까이 걸어갔다. 현관문을 열고 구두를 벗을 때까지도 집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다. 순간 양만석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절망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더듬거리며 거실에 불을 켠 다음 등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부리듯 소파에 몸을 파묻고 앉아 눈을 감았다. 눈을 감고 머릿속에 조선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1시간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양만석은 2층으로 올라가려다가
아래층 조선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방문을 열고 침실로 들어가 전등불을 켰다. 오랫동안 비워둔 탓인지 방에서는 습윤한 냉기가 돌았다. 그래도 여전히 그녀의 체취만은 남아있는 듯 했다. 숨을 깊숙이 들이마시자 솔잎향처럼 날카로우면서도 상큼한 냄새가 뇌리에 스며들었다. 그는 방에서 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방에서 나가고 싶지가 않았다. 그녀의 체취 때문인지도 몰랐다. 조선애가 이 집에 살고 있을 때는 한 번도 들어와 보지 못한 방이다. 그녀가 한 번도 그를 그녀의 방으로 불러들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조선애가 잠깐 집을 비울 때도 그는 2층에 있어야만 했다. 그만큼 두 사람은 냉정할 정도로 철저하게 스스로의 감정을 절제했다. 그녀가 유별나게 내외가 심한 탓이었다. 어쩌다가 두 사람이 밤늦도록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서로의 눈길이 쫀득하게 엉키고 욕정의 불길이 당겨질라 치면 그녀는 갑자기 기분이 좋지 않다거나 피곤하다면서 그의 존재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불이 나게 침실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가버리곤 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밤에 같이 있으면서 위스키를 마시고 취했다. 양만석은 자연스럽게 그녀 옆으로 바짝 다가앉아 손을 잡았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뜨거워지자 허리를 껴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처음에 그녀는 가만히 있었다. 오히려 그녀 쪽에서 화끈거리는 얼굴로 윗몸을 밀착시키면서 양만석의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두 사람 모두 뜨겁게 뻗질러 오르는 욕망의 불길을 잠재울 수 없게 되었다. 몸이 몸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서로 알아차리고 있었다. 몸과 마음이 격정적으로 달아오르는 순간 그녀가 갑자기 용수철처럼 튕겨오르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양만석도 지체하지 않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런데 방문이 굳게 잠겨 있는 게 아닌가. 그가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보챘으나 그녀는 냉정한 목소리로 그만 돌아가달라고 소리쳐댔다. 양만석은 쉽게 돌아서지 못해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매달렸다. 그로부터 조선에는 한동안 양만석을 만나주지도 않고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다. 이유를 따져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두 사람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 후 양만석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먼저 손을 잡는 것조차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조선의 마음을 존중해 주었다. 그녀가 승낙하지 않는 한 절대 그녀의 몸을 탐하지 않기로 했다. 양만석은 그녀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사랑의 감정은 얼마든지 키우되 상대를 탐욕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언젠가는 두 사람의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양만석은 조심스럽게 조선의 옷장을 열어보았다.
그녀의 철질한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거나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부모님한테 끌려가기 직전까지도 즐겨 입었던 베이지색 원피스도 정갈하게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그는 손으로 천천히 그녀가 입었던 옷을 쓸어보았다. 손에 그녀의 채취가 물씬 묻어나는 듯 싶었다. 마치 조선의 몸을 대하는 느낌이 들었다. 몸살나도록 그녀가 그리웠다. 너무 그리워 가슴이 타는 듯 했다. 순간 그는 솟구치는 욕정을 느꼈다. 그리움이 지나쳐 욕정이 생길 줄은 몰랐다. 그날 밤 그는 밤이 깊도록 조선의 방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움을 동반한 욕정이 결코 싫지는 않았다. 이럴 때 그녀가 옆에 있어줬더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당장 진주로 달려가고 싶었다. 진주로 가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녀를 데리고 오고 싶었다. 자정이 넘어서야 양만석은 2층으로 올라가서 마시다 둔 술병을 찾아 안주도 없이 거푸 들이켰다. 날이 새는 대로 진주로 달려갈 결심을 굳히면서 양만석은 아침에 눈을 뜨자 간밤의 생각이 바뀌고 말았다. 지난 저녁까지만 해도 날이 밝는 대로 진주로 달려가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조선애를 기어코 데려오고야 말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진주로 조선애를 찾아간다 해도 그녀를 데려올 수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그녀의 입장만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어두웠을 때와 날이 밝을 때의 생각이 이렇듯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몰랐었다. 하기야 그가 청년 시절에 밤에 사랑을 고백하는 연설을 썼다가 막상 날이 밝자 생각이 바뀌어 전하지 못하고 찢어버렸던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밤은 감성의 시간이고 낮은 이성의 시간이란 말인가. 그러나 그는 밤의 왕성한 상상력과 순수한 감정, 그리고 용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었다. 암튼 양만석은 조선애를 만나기 위해 진주로 가겠다는 생각을 접기로 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로 했다. 그에게 기다림은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었다. 조선애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양만석은 날이 밝자 아침을 먹기 위해 금성간으로 돌아왔다. 아침을 먹은 후 양만석은 흥화관에 잠깐 얼굴을 비쳤다가 개업한 지 며칠 안 되는 장제성 빵집에 들렀다. 아직 아침이라 그런지 빵집에는 손님이 한 사람도 없었다.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운터에 앉아있던 장제성이 손님이 오는 줄 알고 벌떡 일어섰다. 선생님이 어쩐 일이십니까? 이 사람아, 빵집에 빵 먹으러 왔지 못하러 왔겠는가? 안꽃빵 몇 개 주소. 양만석은 빵을 주문하고 카운터에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장제성도 안꽃빵 4개를 담은 접시를 탁자에 놓고 마주 앉았다. 그래. 빵 장사는 잘 되는가? 그럭저럭
두 식구 밥 먹을 정도는 되는구만요. 두 식구라니? 저 곧 결혼할 것 같습니다요. 뭐 그동안 사랑하는 여인이라도 숨겨두고 있었던 모양이지. 제 너희 동생 친구 중에서 한 사람 선택했습니다. 장재성은 선택이라는 말을 했고 양만석은 장재성답지 않은 그 말에 다소 의아해하는 눈빛을 보냈다. 선택이라는 말이 조금은 거슬리게 들렸기 때문이다. 마누라가 될 사람은 사랑 이전에 부모님 잘 모시고 남편 공경 잘하고 자식 낳아 잘 기르면 되지 않겠어요? 제 누이 동생 친구 중에 믿을 만한 색시감이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장재성이 선택이라는 말을 또 쓰자 양만석은 다시 한번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했다. 양만석은 결혼의 조건은 어디까지나 사랑과 믿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 번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기에 장재성의 보수적인 태도에 놀라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젊은이가 아직도 가부장적인 권위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양만석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원만하게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인격적으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사랑과 존경이 싹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전 10시쯤 광주고부 학생들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빵집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와 테이블 하나에 빙 둘러앉았다. 학생들은 장재성을 보더니 모자를 벗고 꾸벅꾸벅 인사를 했다. 그들은 장재성이 선배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제군들, 이분께 인사들 하게. 이분은 양만석 선생님으로 오래전에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청년학원에서 역사를 가르치시고 계시네. 내가 사회과학을 연구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라네. 장재성이 학생들에게 양만석을 소개시켰다. 학생들은 모두 모자를 벗어들고 일어서서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양만석이 보기에 이들은 광주 고보 독서회 멤버들인 듯 싶었다. 일요일이라 놀러 들러왔구만. 양만석은 학생들 교복 윗도리 기세에 붙은 학년 표시를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다. 3, 4, 5학년들이 섞여 있었다. 오늘 2층에서 광주고보 독서회 사회과학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장재성이 대신 말해주었다. 그렇구만. 양만석은 다시 한번 학생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모두 심지가 굳고 영민해 보였다. 그는 학생들을 보자 문득 순식이가 떠올랐다. 이들 가운데 순식이가 있었으면 하는 상상도 해보았다. 참, 양 선생님 아드님도 광주고보에 다닌다는데 참 아드님 이름이 뭐지요? 장재성이 학생들에게 말하고 양만석을 보며 물었다. 2학년 양순식. 양순식이라고 하셨습니까? 몸피가 왜소하면서도 매부리 코에 눈초리가 날카로운 3학년 학생이 펄쩍 놀라며 야릇한 표정으로 양만석을 보았다. 왜, 양순식을 아는가? 학교에서 아주 유명해요. 장재성의 질문에
메브리코가 즉각 대답했다. 그런데 메브리코의 말투가 야죽거리는 것처럼 들렸다. 장재성이 의아해하는 눈빛으로 양만석을 보았다. 유명하다니? 프락치 친일 학생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지난번 맹유 때도 주동자를 밀고 한 게 누군데요. 그때 덩치가 크고 눈이 매달린 5학년 학생이 메브리코의 옆구리를 찔벅했다. 메브리코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입장이 난처해진 장재성은 안절부절 못하며 괜히 엽차잔과 주전자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며 서성거렸다. 양만석은 이들에게 순식이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려다가 입을 다물어 버렸다. 더 이상 아무 이야기도 듣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 얼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학년이 다른 학생들이 순식이를 알고 있을 정도라면 어떤 성분의 아이인지 충분히 짐작이 갔다. 하필이면 프락치 친일 학생이라니. 차라리 공부를 못하거나 말썽꾸러기라면 이보다는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았다. 선생님, 마침 여기 오셨으니까 오늘 독서회 모임에 격려의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한참 후에 장재성이 양만석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러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양만석에게 쏠렸다. 아니네, 오늘은 이만 가보겠네. 장사 잘하게. 양만석은 벌떡 일어서며 말하고 학생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며 밖으로 나왔다. 장재성이 가게문 밖까지 따라 나오며 배웅을 했다. 양만석은 서너 걸음 걷다가 걸음을 멈추어 섰다. 양만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맥이 풀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보다 그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더 컸다. 그는 죄책감에 대한 고통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다. 순식이를 탓하고 싶다기보다 측은지심으로 마음이 아팠다. 양만석은 심신을 추스른 다음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순식이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순식이가 젊었을 적 아비가 걸어온 삶의 궤적을 그대로 밟을까 걱정이 되었다. 자식만큼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양만석이 호남정 집 앞에 이르러 빗장이 벗겨진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샘가에서 빨래를 빨고 있던 그의 아내가 일어서더니 앞치마에 물 묻은 손을 닦으며 그가 서 있는 마당 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편하게 반기는 표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박대하는 눈빛도 아니었다. 순식이 집에 있소? 방에 있을 깁니다요. 양만석이 묻고 아내가 대답했다. 그때 순식이가 방문을 열고 모습을 나타내더니 토방으로 내려서 고개를 숙였다. 예의를 갖추어 아버지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전 같지가 않았다. 부름의 외가로 찾아갔을 때까지만 해도 순식은 아비를 향해 눈인사조차 하지 않았었다. 광주로 와서 하숙을 하는 동안 자주 만나면서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조금씩 좋아진 것이 분명했다. 그렇게 달라진 순식을 보니 그는 더욱 회한이 커졌다. 그가 조금 더 일찍 순식이한테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일요일이라서 마침 집에 있었구나. 부름의 외가에는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요. 순식이의 말투도 전에 비해 한결 부드럽고 싹싹했다. 순식이 외삼촌은 시골로 내려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순식아, 같이 산책하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괜찮겠느냐? 예, 좋아요. 어머님은요? 오늘은 우리 둘이서만. 양만석은 그렇게 말하고 먼저 몸을 돌려 세웠다. 아내는 여전히 마당 가운데 손을 맞잡고 서서 우두커니 그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양만석이 대문을 나와 잠시 큰 길가에 서서 순식을 기다렸다. 이윽고 순식이 헐근거리며 뛰어와 아버지 옆에 바짝 다가섰다. 우리 다리 건너 공원에나 한번 올라가 볼까? 아버지와 아들은 광주 천변을 따라 내려갔다. 아버지가 앞서 걷고 두어 발짝 뒤에 아들이 따랐다. 양만석은 아들과 함께 이렇게 둘이서 나란히 걸어본 적이 언제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았다. 기억에 없었다. 순식이 입학식 때 새 친구가 본정을 걸어본 것이 처음 있었던 것 같다. 이러고도 어찌 친일파 프락치 소리를 듣는 아들을 탓할 수 있으랴 싶었다. 공원 다리에 이르자 양만석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서 다리 건너 공원을 바라보았다. 순식이도 아버지 옆에 섰다. 공원에는 벚나무며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편백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푸르기만 하던 나뭇잎들이 어느새 엽록소를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니 가을이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는 듯 싶었다. 산의 숲을 보면 나무들이 서로 아무렇게나 뒤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떡갈나무는 떡갈나무끼리, 소나무는 소나무끼리, 상수리나무는 상수리나무끼리 모여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이상하지 않으냐? 참나무 숲에서는 소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거든. 양만석이 공원의 숲을 바라보며 말했다. 순식의 대답을 기다렸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참 이상하지.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심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거야 나무들도 같은 나무들끼리 집단을 이루며 살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래, 맞다. 나무가 수종이 같은 나무끼리 집단을 이루고 사는 것처럼 사람도 같은 민족끼리 모여 살고 싶어 하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4200여 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이래 수없이 외침을 받아왔지만은 많은 피를 흘리며 물리쳤단다. 우리들 백의 민족끼리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란다. 양만석은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아들의 표정을 살폈다. 순식은 한참 동안 말없이 흐르는 광주천만 내려다보고 서 있다가
몸을 돌려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는 눈길이 결코 평온해 보이지가 않았다.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 산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 나무들이 서로 어울려 살고 있답니다. 무등산을 봐요. 무등산 안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서로 어울려 사는데요. 숲이 아름다운 것은 서로 다른 나무들이 한데 어울려 살기 때문이 아닌가요?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숲을 보면은 울창하게 잘 자라는 나무가 있고 토양이 척박하고 햇빛을 잘 못 받아서 잘 자라지 않는 나무가 있는 법입니다.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은 지금 우길승천의 기세로 번창하는 나라고 조선은 쇠퇴하여서 풍전등화 같은 존재입니다. 조선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대일본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대세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순식의 거침없는 궤번에 양만석은 망연자실했다. 그는 아들을 설득하거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쩌면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꿀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렇다고 시작도 해보지 않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기왕에 나왔으니 함께 더 걷고 싶구나. 괜찮겠느냐? 예, 아버지. 순식은 아버지라는 말을 강조하는 듯 했다. 양만석은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그는 다리를 건너 공원 쪽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순식도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뒤따랐다. 너 혹시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느냐? 다들 저를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한다고? 양만석이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나한테 걸리면 끝장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뭐라? 대일본 제국에 항심을 품고 있는 불량 학생들 나한테 걸려서 여러 명 끝장났어요. 순식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그런 아들을 본 양만석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느꼈다. 그가 보기에 순식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팔져가는 것 같았다. 꼭 젊었을 적 아나무인으로 날뛰던 자신을 보는 것만 같아 칼로 심장을 후비는 심정이었다. 양만석은 빠른 걸음으로 공원으로 올라갔다. 뒤따르던 순식이가 갑자기 아버지를 제치고 앞서 뛰어갔다. 순식은 공원 광장에 세워진 옥구무라 이호구의 동상 앞에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꾸벅거리며 거푸 절을 하는 것이었다. 순식의 갑작스러운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비정상적으로 보이기도 했다. 긴 장삼에 왼손에 염주를 들고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옥구무라 이호구의 동상은 실물 크기로 남자처럼 건장한 체격이었다. 양만석이 알고 있기에 이옥구는 조선 침략의 선봉장 역할을 한 여자였다. 1901년 일본 애국부인회를 창설한 그녀는 만주사변 중일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전사자의 유족 보호와 상위 군인의 구호 위에
전방까지 찾아다니면서 일본군을 위문하는 등 침략 전쟁의 수행에 앞장서 왔다. 그녀는 교토에 있는 보넌사의 승려였던 오빠 엔싱과 함께 일본 불교의 포교를 위해 1897년에 광주에 왔다. 엔싱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본 불교 사찰을 세워 일본 문화 이식에 앞장서오고 있었다. 엔싱은 이전에 부산에 본원사 별원을 세우고 한말 정계에도 깊숙이 파고들어 박영효, 김옥균 등 개화 인사들과도 교류를 했고 통도사 승려 이동인도 그의 주선으로 일본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엔싱과 이윽고 남매가 대륙낭인이라 부르는 흥령회의 보호를 받으며 광주에서 포교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이윽고의 둘째 딸 미스코와 사위 도끼따로가 광주에 왔었다. 미스코는 양잠 기술자였고 도끼따로는 농업학교 출신이었다. 이렇게 하여 처음으로 8명의 일본인이 광주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이들 이윽고 가족은 잠업과 새로운 농법을 보급한다는 명분으로 광주 보작촌에 실업학교를 세웠다. 1898년 4월 이윽고는 목수, 미장이, 우물 파는 사람 등 건축인부들 외에 두부장수를 비롯하여 생활 필수품을 파는 상인들까지도 광주로 불러들였다. 반년 만에 어린이까지 합쳐 일본인이 100명으로 늘어났다. 그해 11월 31평의 건물이 준공되었고 홍간지 옥구무라 실업학교라는 간판이 걸리게 되었다. 이윽고가 이 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